이소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는 이유는 소호의 책 이야기 에피소드 2를 찍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제가 등단 전에 시를 제일 처음 썼을 때의 마음을 좀 얘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도 이제 제가 되게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책들이거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도로 어렸을 때 굉장히 열심히 보던 책들인데 이 책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구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다시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이제 조금이나마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이번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시간에 저는 순서의 흐름대로 좀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좀 스토리텔링상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교과서에 있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시인들의 시만 보다가 서로 이제 어떤 시인을 좋아하는지 사실 처음엔 누굴 좋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뭘 좋아해야 될지, 내가 어떤 시인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취향도 모르고 요즘 시를 어떻게 쓰는지도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때 온라인에서 주문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2005년 신춘문예 당선 시집이었어요. 제가 06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현대시를 처음 본 거예요. 좀 약간 충격적이죠. 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시라는 것은 뭐 굉장히 모호하고 뭐 나라를 다 읽고 뭐 시조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시라고 생각해 굉장히 재미고 뭐 님의 침묵에서 님은 뭐 어떤 님이냐 막 이런 퀴즈를 맞추는 것들이 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딱 선물을 받고 나니까 그냥 저는 솔직히 수학 시간에 별로 할 일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수학을 이미 빨리빨리 중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수학 대신 그리고 저 때까지만 해도 수능을 선택을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지원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수학이 들어가지 않은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그럼 그 시간 다른 공부를 하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다른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난 그럼 뭐 읽을까 하다가 해서 제가 그때 읽은 게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처음 읽었었어요. 수학 시간에. 그게 기억이 나고요. 이때 등단했던 시인들 중에서 제가 정말로 재미있었던 것은 실제로 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한데 제가 여기서 딱 눈에 띄어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저한테 주었던 시는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박연준 시인이십니다. 네. 이때 당시 중앙일보의 중앙시민문학상으로 등단을 하셨죠. 너무너무 시가 충격적이었고 그때 당시 등단하셨던 시가 얼음을 주세요라는 시였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여성이 쓸 수 있는 어떤 시어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시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감정을 좀 억제하고 자제하면서 차분하게 무언가를 이끌어나가는 게 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 드러내도 되는구나를 전 그때 처음 느꼈었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등단을 하고 박연준 시인을 어떤 자리에 처음 뵀을 적에 제가 박연준 시인 덕분에 처음으로 현대시를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려서 고백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무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주는 너무너무 조그마한 시골이라서 무주 지난 장수가 같이 모든 일을 다 해요. 행정 처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여기에 윤석정 시인이 장수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은 무주긴 한데 장수랑 훨씬 가까웠거든요. 걸어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딱 보는 순간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시인이 나올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약간 꿈에 부풀어서 나는 문예창작과에 가서 꼭 시인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2005년 신춘문예 당선 시집이 약간 저한테 교과서로 오히려 저한테는 이게 첫 현대시 교과서가 되었던 시집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책은 그냥 누구나 다 기형도 시인의 입속의 검님
시집입니다. 이 시집은 제가 돈을 주고 사지 않고 최초로 선물을 받은 최초의 단독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누군가의 시집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이 아니라 지금은 좀 엔솔로지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엔솔로지를 봤었어요. 왜냐면 시인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뭐 시를 좀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 거의 백지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를 보지 뭐 하지 하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동덕여대 문예 다니던 언니를 제가 어떤 여름방학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여름방학 때 그 언니가 저에게 이거를 딱 선물로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 근데 딱 이걸 읽었는데 진짜 너무 충격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제가 교과서에서 봤던 시인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신춘문예 시집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기영도 시인이 얼마나 시를 잘 쓰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회색이라는 것은 사실 색깔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걸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어렵고 크고 추상적인 단어를 저는 기영도 시인만큼 잘 쓰는 시인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잘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시인들 누구나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구현해낸 사람이 기영도 시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되게 사실 내용은 되게 일상적이거든요. 어머니 얘기도 나오고 회사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톤에 깔리고 있는 어떤 회색의 색깔 그리고 나서 추억이 황량하다라는 단어라던가 그런 것들이 추억이 황량하다라는 그 큰 단어가 너무 이 시에 잘 어울리는 거예요. 모든 시를 배우는 학생들이 다 똑같겠지만 그냥 이때는 그냥 기형도처럼 되게 썼었던 것 같아요. 큰 단어를 어떻게 하면 멋지게 써볼까 했는데 저는 당연히 다 실패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시집으로 그럼 넘어갈게요. 한 잔의 붉은 거울, 김혜순 시인의 시집입니다.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누군가 저한테 제가 기영도 시집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누군가 저한테 근데 너 김혜순 시는 읽어봤니?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러면서 제가 김혜순 시인의 시집을 사러 갔는데 그때 당시 최신 시집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색깔이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오래된 시집이라는 거겠어요. 2004년 이걸 읽었었는데 시가 이제 색깔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감정도 뛰어나지만 감각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중에 알았지만 묘사라는 개념을 몰랐거든요. 그냥 시는 어떤 내 감정을 발설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묘사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무언가가 그려진다. 무언가가 보인다. 교과서에서 들었던 리듬, 묘사, 진술 이런 거를 그냥 다 넘어서서 진짜 이게 진짜 시구나 이러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여성이 쓸 수 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게 여기에 이제 어떤 출산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면 밥상 위에 그릇들이 벌벌 떨었어요. 갓 태어난 물방울 아가들을 숨겼어요.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같은 것들이 되게 여성적이면서도 제가 되게 공감이 가는 문장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 시집이다 보니까 이제 한문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한문들을 조금씩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쓰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 재미있었던 거는 이 시인데 이게 30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오라는 시인데 우리는 마주 앉으면 오가 되고 이제 괄호가 양옆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실험시처럼 제가 알게 모르게 되게 김혜순 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김혜순 씨님께 제가 또 수업을 받은 제가 학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닮고 싶은 김혜순 시인님께서 내 시를 읽어주셨다 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이 시는 정말 열심히 읽었던 시집이에요. 그래서 여담으로 하나 더 얘기하니까 입시 때 좋아하는 시집 3권을 얘기했던 시집 중 한 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시집은 이 시대의 사랑 최승자 시인의 시집입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네.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김혜순 시인님의 시를 되게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근데 너 최승자는 읽었니? 또 누군가가 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요? 이랬더니 어떻게 김혜순을 읽으면서 최승자를 안 읽을 수 있어?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제가 최승자 읽었는데 어떻게 김혜순은 안 읽을 수
수 있어. 아마도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황급히 사서 이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갑자기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내가 읽는데 갑자기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김혜순 선생님도 제 느낌상 뭔가 그래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리꽂는 약간 그런 느낌의 시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처음에 읽었을 때 너무 놀랐던 게 개 같은 가을이 막 이런 막 그래서 막 그런 걸 읽으면서 처음에는 막 놀랐지만 근데 이게 묘하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장을 나는 과연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봤는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은 제가 시를 쓰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의 이런 시 써야겠다 계산하는 시가 있고 막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써질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후자에 가깝게 약간 정말 다 쏟아내면서 약간 내림굿 하듯이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를 읽었을 적에는 와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못했어요. 이거는 따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문장이나 이걸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아니라 어떤 에티튜드를 배우는 그 정도의 어떤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정말 겨울마다 읽으면서 더 용기를 내자, 열심히 살자, 약간 이럴 적에 읽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너무 재미있지만 이제는 또 정말 희한하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시집이 아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이 시들을 읽고 이제 열심히 문예창 작가를 끝나고 갑자기 급 대학원에 갑니다. 네. 대학원에 가서 제가 자꾸 이제 등단이 떨어지니까 인간이 괴롭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것도 나 왜 이렇게 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다 고마운 사람들인데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때 이러는 거야. 너 그거 아니? 뭐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란 어떤 그런 산문이 있어.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 네가 시를 혼자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 하고 제가 이제 급히 샀어요. 진짜 구구절절 너무 눈물이 날 만큼 제가 밑줄 친 것 보세요. 고 슬픈 거예요. 아무거나 한번 읽어볼까? 제가 막 밑줄 친 것 중에 당신의 고독은 당신에게 아주 낯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위한 의지처이자 고향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므로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당신의 아름답게 울리는 비탄으로 견디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듦을 견디라고 이것 또한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보이는 문장들을 약간 밑줄 긋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이 약간 그런 것들을 되게 밑줄을 그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제가 밑줄 긋은 건 좀 더 웃겨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당신 성장을 기뻐하십시오. 아직 성장하지 않는데 뭐 이제 성장을 기뻐하라고 막 이런 것도 밑줄 긋고 그 당신 성장 뒤쪽에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아니 내가 꼴등 같은데 뭘 내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는지 뭐 이해도 안 되고 아무튼 되게 열심히 쓰면서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지금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궁금한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먼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해답 속에 들어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써봐라라는 말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몸으로 써봐. 최승자처럼 이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냥 모르겠어 막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모든 삶을 경험해보라. 저는 이러면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한번 체득해서 내 안으로 한번 걸러내서 한번 써보라는 얘기였던 거였는데 제가 그거를 약간 망각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시를 혼자 쓰면서 이제는 너무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시를 혼자 쓰면서 되게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외로울 때 있으실 때 다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저는 솔직히 지금 이거 여러분
여러분께 추천하면서 다시 읽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등단하고 올해가 10년 차인데 제가 그때도 외로웠지만 그땐 비교도 안 될 만큼 외롭게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제 글을 봐줄 사람이 별로 더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어떤 보여주는 절차를 다 생략이 거의 된 채로 독자분들께 바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운데 아마 지금 밑줄 치게 되는 문장은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고독으로부터 제가 어떤 해답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릴키 선생님에게 제가 이 영상이 끝나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책은 너무 유명한 시집이죠. 끝과 시작이라고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시집이에요. 네, 이게 제가 이 시집을 갖고 온 이유가 단 이제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약간 번역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번역을 하게 되면 원문을 못 읽기 때문에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플 것이다. 약간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소외되게 읽을 것이다라는 약간 뭔가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되게 잘 이해하고 싶은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쓰는 제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이해하길 원하다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선생님들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데 왜 번역본한테만 이렇게 냉정하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인터넷으로 샀기 때문에 표지만 보고 샀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세상 뚱뚱한 책이 와서 너무너무 놀란 거죠. 이걸 어떻게 들고 댕기지? 이러면서 이렇게 황급히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번역본실 이렇게 재밌게 읽어본 게 진짜 사실 이 시집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와, 나는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렇게 재밌는 걸 모르고 살았을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번역본들을 좀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번역본들을 찾아 읽는 재미가 또 있어요. 번역가에 따라서 또 책이 좀 많이 다른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왜냐면 그 단어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번역가의 어떤 그 창작이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멋져요. 저는 번역가라는 그래서 그 직업을 되게 존경하게 됐어요. 어떤 창작의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쓰셨을까? 와, 어떻게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만들었을까? 그냥 문장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게 리듬이 되게끔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특히 저도 제 시가 번역이 돼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는데 다시 제가 이 시집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시 가지고 오면서 번역본 이걸 읽기 시작하면서 놀란 거는 진짜 이 리드미컬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게 제일 대단했던 것 같아요. 리드미컬과 그 다음에 어떤 중의적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런 것들 저는 진짜 번역가님들 진짜 존경해요.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비스와바 심보르 만약에 지금까지 막 약간 번역본 시집들이 약간 뭔가 한자가 좀 많은 것 같고 추상적이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다면 비스와바 심보르시카의 끝과 시작을 시작으로 한번 다른 책들을 좀 이렇게 나아가서 읽는 것들을 좀 추천을 저는 드리는 편이에요. 이거 굉장히 저 재밌게 읽었거든요. 특히 저처럼 번역책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약간 있었던 저마저도 이게 입문서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막 찾아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피카 진실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누가 소개했는지. 이 책은 제가 대학원 2학기 때 김민정 시인께 제가 시 창작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때 김정 선생님께서 제 인생을 거의 완전 확 180도 바꾸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약간 갈팡질팡하고 제가 약간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라고 하면은 욕이나 센 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세게만 쓰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내가 또 어떻게 써야 되지? 해가지고 막 허둥지둥하고 막 갈피를 잡지 못한 되게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뭘 써야 될지 정말 고민이 진짜 많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되게 고민이 많았고 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라는 고민을 좀 했었을 적에 이 소피 칼이라는 개념미술가 작품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짧은 이야기들을 썼어요. 근데 이게 시는 당연히 아닌데 이게 진짠지 뻥인지 잘 모르겠는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개념미술서를 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나도 담백하게 그냥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욕을 막 쓰거나 막 성적인 내용 막 써야지 막 내가 용기 냈다고 어떻게 표현했다고 생각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막 엄청 서정적이라고 노력하거나 왜냐면 나는 되게 멋진 테크니컬한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막 그렇게 쓰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저랑 안 어울리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게 무엇일까를 저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뭐 다른 책들을 보면서도 당연히 누적되어 있었던 게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책을 그러니까 미술 작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나는 내가 잘 쓰는 거는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자기만의 길을 갔구나. 개념미술가가 자신만의 길을 가면서 개념미술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하면서 제가 다시 배웠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제가 어떤 시를 또 쓰게 되고 어떤 작품들을 좀 가지고 나아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사실 저는 책을 꾸준히는 읽고 있는데 공개는 안 해요. 왜냐면 약간 부끄러워요. 내가 뭐 읽고 있는지 사실 되게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 공개를 안 하는 지점도 있는데 오늘은 진짜 제가 등단 전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책을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엄선해서 가지고 와서 사실 영향 받았던 책 하려면 사실 뒷벽장 다 채워야 돼요. 다 채워야 되지만 일단 오늘은 이렇게 신춘문예 당선 시지, 기형도 입소의 검은이, 김혜순의 한 잔의 붉은 거울, 그다음에 최승자 이 시대의 사랑,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비사바 심보르시카 끝과 시작, 그리고 마지막 소피카 진실된 이야기까지만 딱 요렇게만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그러면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